자, 우리가 한국의 가계부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금융위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 금융위기에 한국 가계부채에 사실은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는요, 미국의 가계부채가, 우리가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가계부채가 경착륙을 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경착륙이요. 하드랜딩 한 거죠. 하드랜딩. 소프트랜딩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한 거예요. 예?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것은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요. 자, 미국을 보게 되면은요. 미국만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의 가계부채에 지금 이게 막대 그래프로 쭉 여기는 2001년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미국의 가계부채가 197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료를, 이걸 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앞에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1990년부터니까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까지 보게 되면요. 전체 부채 증가에,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한 35%포인트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전체는 한 53% 증가했는데, 즉, 가계부채가 한 66% 이상을 차지했어요. 전체 부채 증가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러니까는 가계부채가 터진 결과라는 것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랬는데,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언제부터 사실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냐면요. 7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게 미국 가계부채의 추이인데 GDP 대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구간별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기울기가 바로 증가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가 속도를 보여주는 건데 7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죠. 70년대 후반부터요.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뭔가 문제가 있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70년대 후반부터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때가 주니어 부시, 그 아들 부시가 집권했었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부시가 8년 집권하는 기간 중에 아주 빠르게 가속도가 붙었었죠. 그러다가 2007, 8년도에 이렇게 터졌던 겁니다. 자, 이 가계부채가 터지고 나서 미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억제가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억제가 됐죠. 그렇죠? 한 20%포인트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는. 예? 이게 뭐냐면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가계부채 관리를 못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그린 색깔로 한 박스를 시기를 주목하라 이겁니다. 70년대 후반부터 한 40년간 2006년 정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채는 단순한 그런 어떤 개인의 부채를 넘어서 사회가 채무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부동산의 정치화라는 표현가 있었는데, 미국은 60년대 말부터요. 탈제조업, 즉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말부터요. 제조업에서 수익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이 제조업을 떠나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생산활동에 갈 준비, 이게 새로운 산업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으로 다 이게 유입됩니다. 금융으로 들어간 돈들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점에서 이때부터 그러니까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논리로 사회, 정치, 모든 것을,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재편하는 소위 금융화 현상이 진행되어집니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예? 그래서 특히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항상 월가 출신들이 하고, 재무부 장관 하다가 물러나고 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고, 소위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금융자본들이 워싱턴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포획한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자본의 논리로 사회가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금융자본이 완전히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금융화예요. 그런데 이게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자본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집니다. 물론 기술 진보와도 더불어가지고요. 일자리 양극화라는 것은 제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그나마 뭐냐면 평균 임금보다 조금 높은 그런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제조업에는요. 이게 떠나면서 이게 줄어들면서 그러니까는 고임금 일자리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나눠지는 양극화가 생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소득 양극화입니다. 일자리 양극화가요. 이 현상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양극화가요. 소위 말해 불평등이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서는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금융자본들은 산업자본보다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는 성과를 요구합니다. 수익 성과를 요구를 해요. 단기간 내에.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쇼터미즘이라고 이제 말습니다. 예? 단기 실적주의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실적을 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간 내에 기업이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인력 구조 조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 정체, 임금 둔화, 심지어는 고용 불안정이 이게 이제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득 불평등을 그러니까는 심화시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미국은 소득 불평등이 70대 중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계속 악화되집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자연히 내수가 약화되지죠.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 소수의 소득이 많은 사람과 다수의 소득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게 양극화잖아요. 근데 다수의 소득에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는 충분한 소득이 없으니까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반면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도 남는 돈들이 많잖아요. 소위 포장을 해서 얘기할 때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소득이 많은 사람,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저축은 바로 뭡니까? 이게 금융 부분으로 들어가죠. 금융 부분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으로 들어가죠. 이 돈들을 그러니까는 금융 부분들이 매개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소위 말해서 이 저소득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걸로요. 매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저축액이 증가하면서 이게 금융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금융의 성장을 주도합니다. 금융의 성장을요.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뭐냐면은 저소득자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저소득자한테는 신용대출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불안하니까는. 그러니까 되게 담보대출이죠. 그 담보대출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주택금융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그래서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이걸로 인해서 반복적인 은행 위기가 이제 발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1989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라고 있었었죠. 한 750개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과 비슷한 이 저축대부조합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보기에도 되게 예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출놀이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회사들인데 이게 한 750개가 넘는 게 파산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1989년에 소위 말해서 저축대부조합 사태죠. SNS 사태죠. 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까지 은행 위기가 빈번해집니다. 이 1989년 이때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전 세계에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는 게 90년대 초에 침체에 빠진 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한 때가 크게 세 차례 있었었죠. 첫 번째가 90년대 초를 흔히 얘기하죠. 두 번째가 언제입니까요? 외환위기 이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분명히 금융위기와 관련된 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죠.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글로벌 금융위기든 간에요. 첫 번째도 금융위기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 일산, 평촌에 대규모 그러니까는 수백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공급되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일부 요인이고요. 1989년 후반부에 터진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의 그 여파였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같이 동조화돼집니다. 금융과 동조화돼져요. 90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자산 시장이 붕괴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돈들이, 금융 부분에 들어간 돈들이 주로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주택금융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은행위기를 그러니까는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이 70년대부터요, 미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대들의 그러니까는, 티네이저들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이 문제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크게 증가합니다. 10대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마약 이 복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범죄율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10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범죄율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뭐로 얘기하냐면요. 70대 중반 이후부터 소위 말해서 미국 가정에서 여성들의 그러니까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방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발생한 걸로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에서 뭐냐면 이 임금 정체입니다. 임금 정체예요. 임금이 정체하면서 혼자서 벌어가지고 남자 혼자서 벌어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중산층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금융자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감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감세.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그러니까 줄여주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지지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줄일 때 감세의 가장 커다란 혜택은 고소득층입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고소득층인데 중산층은 조금 혜택을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게 되면 정부가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산층이 감세 이데올로기에 포획당해집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조의 그러니까 협상력도 약화되지죠. 노조가 그러니까 사실 임금을 그러니까 인상시켜가지고 기업 경쟁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경제에 그러니까 부담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해가지고요. 즉, 한 사회가 파편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동서고금을 떠나서 지배계층이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중요한 논리가 뭡니까? 우리가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소위 분할 지배죠. 소위 대중을 그러니까 다 파편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회의 대부분은 사실은 경제적인 취약층들입니다. 힘이 없는. 근데 그들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혼자서는 자기 문제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가 노동자하고 개별 노동자하고 개별 사업주하고 1대1로 협상을 하게 되면 노동자가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연대로 해가지고 그 힘의 불공정을 그러니까 좀 균형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인류 역사에서 연대라는 것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리데리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 연대를 그러니까는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지배층들은 이걸 파편화시키려고 해요. 대중을 파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전부 다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각자 도생의 삶을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이제, 사회가 야만화돼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소득도 오르니까는 임금 소득 증가도 정체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데,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정년이 보장됐었던, 미국도요, 70대 이전까지는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붕괴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도 그러니까 정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어떻게 했습니까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죠. 재테크예요. 그렇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주택금융 활성화가 맞물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은 하나의 경제 영역을 넘어서 정치화되는 거죠. 부동산의 정치화가,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는 70대 말부터 차곡차곡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부동산의 정치화가요. 자, 자료들을 이제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지니계수라는 게 있죠.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가 지니계수라고 있죠. 지니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거라 해서 지니계수라고 하는데 0과 1 사이의 값이죠. 0일 경우에는 0인 사회나 1인 사회는 이런 극단적인 사회는 없습니다. 0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죠. 모든 사람이 소득을 동일하게 다 갖고 있을 때 0값이 나옵니다. 1인 경우는 한 사람이 다 갖는 그런 경우니까 이거 아주 둘 다 극단적인 경우죠. 0과 1 사이의 값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한번 봐보세요. 60년대 말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60년대 말부터 미국은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보게 되면 68년도부터 미국은 진위계수가 쫙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최근까지 쫙 증가해가죠. 그렇죠? 즉 38.6%에서 그러니까 0에 가까울 때 했으니까 0.386이라는 얘기죠. 38.6은요. 0.386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2020년은 0.489로 한 10%포인트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40년간에요. 그렇죠? 그만큼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0.45가 넘으면은 사회가 그러니까는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0.45가 넘으면은. 예? 근데 미국의 진위계수가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이제 장기간 한 40년 정도 악화되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미국의 노조의 조직률입니다. 노조율이요. 지금 2020년에 10%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10%. 미국 노동자의 10명 중에 1명 정도나 그러니까는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대부분은 뭐냐면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부문의 노조들이. 이것도 쫙 후퇴해오잖아요. 노조 힘을 빼야지만이 자본은 수익을 그만큼 많이 자본은 수익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노조 힘이 세지게 되면은 그만큼 임금을 많이 배분을 해야 되니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 60년대 말 내지 70대 한 중반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은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보수입니다. 월급 같은 보수요.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이 초록색, 퍼플색은 생산성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생산성과 임금이 같이 임금 증가는 생산성 증가만큼 그러니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70년대 한 중반부터 완전 벌어지기 시작하죠. 생산성 증가율을 보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임금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주한테 기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기여한 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임금으로. 그러면서 이 격차가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의 막대기가 80년대고 저 빨간색이 90년대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2000년대인데 보게 되면 중간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잖아요. 중간임금 일자리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감세입니다. 미국이요. 소득세율이 최고 소득세율이
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91%였었습니다. 91%요. 1970년대 말까지 최고소득세율이 70%였었습니다. 70%요. 예? 즉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고소득자들이 이 세금 걷어가지고 미국은 뭐냐면요. 세계의 수호자 노릇을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뭐냐면 월남전,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국전, 이런 거 등등을 하면서 전쟁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정부의 지출이요. 이거를 고소득자들이, 미국의 소위 말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전쟁이 없어졌었습니까? 2000년대에는 전쟁을 두 개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하면서도 세금은 계속 줄입니다. 세금은 줄여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그랬잖아요.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하고 탐욕이, 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탐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자본보다 금융자본이 훨씬 더 탐욕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80년대 이후에 금융자본이 완전히 사회를 장악하면서 이들은 뭐냐면 자신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번 돈을 자신의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조차도 기피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미국의 정부 부채가 폭증하게 된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오죽하면은, 예? 자기 같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라. 자기 사무실에서 이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 여성보다도 자기가 소득세율은 더 낮게 되니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내는 세금의 비율은 더 낮으니까는 자기 같은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하라. 이게 립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예? 그렇죠? 감세가 80년대부터 굉장히 이 지난 40년간을 지배하죠. 그 결과가 미국 공동체가 굉장히 약화된 것입니다. 약화된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를 잘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에 필요한 재원들을 그러니까 재원들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세금이잖아요. 그럼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고소득자하고 부자들이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난 40년간 소위 말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좌파로 가게 되면은 참 그건 곤란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학 교과서에 세금의 이 조세,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의 그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세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조절의 하나의 수단으로 돼 있고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탐욕에 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의 사회죠. 그 결과가 미국의 국력을 쇠퇴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펀드 시대가 80년대부터 등장합니다. 펀드라는 게 뭐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펀드는 뭐예요? 그냥 기금이잖아요. 지금 뭐냐면 돈들을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예? 무슨 뭐 머니마켓 펀드, 무슨 뭐 펀드의 종류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다르다. 그건 다 옛날 얘기고요. 펀드는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돈을, 그러니까 고객한테 그러니까 은행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주겠다. 예? 높은 수익을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인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테크에 막 열을 올린단 말이에요. 재테크에. 미국은 이게 80년대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펀드 시대가 전개되집니다. 펀드 시대가요. 예? 그래서 금융이 성장한다 했잖아요. 금융 성장의 중심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펀드가 있었던 겁니다. 펀드 시대가요. 그래서 펀드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자는요. 80년대 이후에 미국 자본주의를 펀드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카지노 자본주의의 다른 말로요. 그래서 금융을 그러면서, 자, 금융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이 봐보세요. 금융 부분의 수익이 70년대부터 확 증가를 해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15% 전체 이윤, 미국 기업의 전체 이윤 중에서 한 15%가 가다가 20%로 올라갔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보게 되면 쫙 올라가가지고 전체 이윤 중에 40%를 차지하잖아요. 전체에, 금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럼 금융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아진다. 예? 그러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허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수익이 추구하는 게 허용이 되려면 위험성이 많은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금융은 사고를 치게 되게 되면은 그 피해가 일반 산업보다 크다 보니까는 규제와 감독을 받죠. 금융은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 산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은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예, 지나치게 높은 위험을 추구하지 말라고. 예? 그 위험, 금융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망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사회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사회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키니까요. 우리가 공적 자금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은행들 구제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를 합니다. 예? 위험이 높은 이런 거에 대해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규제를 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을 못 추구를 해요. 근데 금융의 수익을 이렇게 높게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그 규제를 없앤 거죠. 그 규제는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에서요. 그 정치인들을 월가가 장악한 거예요. 예? 로비해가지고요.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이 월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 거죠. 통과시켜준 거죠. 예? 그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Y축에 있는 게 탈규제. 규제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정도예요. 예? 하고 있는 정도인데, 예? 이게 보게 되면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건데, 탈규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제를 얼마나 많이 없앴느냐 그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Y축은 뭐냐면은 금융 부분의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임금입니다. 전체 임금, 평균 임금에 대비해서 1.7이라는 것은 뭐냐면 1.7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규제를 그러니까 없애면 없앨수록 미국은 대공황 이전에 규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심지어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예?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예? 수익 올릴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지만 떨어지게 되면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대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대공황 때 수천 개의 은행들이 파산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해왔었던 거예요. 강화를 했던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요? 금융 부분의 종사자들의 임금도 거의 같아지죠. 맨 밑에 보게 되면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 이전까지는 한 전체 평균 임금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금융 부분이 높은 수익을 추구를 못하니까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80년대 이후부터 금융 부분의 규제가 해체되니까 당연히 금융 부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 결과 금융 부분의 종사자들도 임금이 쫙 증가해가지고 1.7배까지 금융이 전에 증가하죠. 그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금융으로 가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 우리나라도 금융위 전까지는 학생들 제가 가르칠 때 보면은 전부 다 금융으로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예? 전부 다 그랬었습니다. 예? 예. 금융 부분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는요. 그랬었죠. 미국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중에 47% 정도가 금융 내지는 금융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할 정도로, 아무리 금융이 가더라도 금융의 미국 대학의 우리가 상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중에 하나가 졸업생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는 금융으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이 신앙이 된 사회가 되어져요. 금융이. 예? 90년대, 2000년대는 금융이 하나의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금융허브 만들겠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북아 금융허브 이런 걸 추구하고 했었잖아요. 예? 이명박은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도 금융 잘한다 하면서 터졌던 게 BBK인가 뭐 이런 거, 터졌던 거 아니었습니까요? 예? 금융이 전에는 금융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처럼 떠받들었었어요. 예? 금융을. 그러다 금융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금융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가라앉았었죠. 그러다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금융 부분에 소위 말해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모인 거고, 그래서 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금융이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한 사회에서 금융 부분의 종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기껏해야 보게 되면요. 예? 금융 부분 종사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금융 부분 취업자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미국도 보게 되면은 금융산업의 비중이 GDP 대비 봤을 때 한 6%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대공황이 뻥 터진 거예요. 예? 금융이 지나치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고 친다고요. 과잉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필요 이상으로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금융을 이제 규제를 하면서 뚝 떨어졌잖아요. 전체 한 2%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뭐 지나치게 떨어졌던 거니까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가지고 대개 평균이 한 4% 정도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 전에 얼마까지요? 한 8%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8%까지 대공황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금융위기가 터지죠. 예? 자, 근데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 뭡니까? 금융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은행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은행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돈놀이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은행의 자산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은행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은행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다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이 그러니까는 국민은행의 대출 규모가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은행의 자산 규모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의 부채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왜? 은행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대출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부채화가 되는 겁니다. 부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빨간 점선이 GDP 대비 일반 민간인들에게 신용이라는 게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출금의 증가예요. 좌측의 표시죠. 200% 넘게까지 이렇게 증가해야 되잖아요. GDP의 2배 넘게요. 예? 2배 정도까지. 근데 파란색은 뭐냐? GDP에서 금융 부분이 만들어낸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8%까지 올라가잖아요. 8%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예? 금융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회가 부채화되는 거예요. 사회가 빚더미에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은행들이 돈놀이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다들 부채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동부가 금융허브를 얘기하고 앉았으니까요. 지금 오세훈이 서울을 그러니까는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명박 때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것 뿐인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뭡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80년대 초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모가 GDP고, 분자가 부채인 거예요. 이 올라가는 거는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분모가 부채가 되고, 분자가 GDP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GDP를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규모인 GDP를 부채로 나눈 거예요. 부채 금액으로. 그럼 부채 금액 한 단위당 GDP잖아요. 이게 1970년대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80년대 이후부터 이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채 주도 성장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예? 빚이 증가해봤자 GDP를 증가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허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금융이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네?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자, 금융은요, 기본적으로 금융이 만들어낸 이 부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거 오바마가 직접 고백한 거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지난 15년간의 미국이 만들어낸 부는 신기루 같은 거였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그림들이 뭐냐면요. 제일 큰 그림을 있는 시티그룹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시티그룹의 기업 가치가 2,55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전에는. 근데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기업 가치가 얼마 떨어졌냐? 820억 달러로. 3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금융 부분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주식이 막 올라갔어. 그래서 주식 꺼지게 되면은 가치가 그냥 그러니까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붕괴돼 버리면요.
여기 좀 내놓으라 하는 은행들이잖아요. 모건 스탠리, RBS가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영국 저 은행이잖아요. 도이치방크 쫙 해가지고 크레딧 스위스, UBS, HSBC, JP모건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내노랑 저것들이잖아요. 얘들이 금융위기 전후로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폭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금융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럼 자동차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금융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없어져 버려. 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금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거. 예? 근데 여기에다가 한 사회의 운명을 여기다가 맡긴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되면서 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빨간 점선은 뭐냐면은 소득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8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요? 한 4배, 한 4.4배 정도에서 7배까지 그러니까 상위 10% 소득하고 하위 10%하고 소득의 차이가 한 4.3배 정도에서 거의 한 6.6배까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 소득 불평등이. 파란색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다 소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구재 말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상품들, 비내구재라 그러죠. 이게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격차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많이 안 벌어지잖아요. 즉 뭐냐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소비하는 것을 밥 먹고 살고 이런 데 쓰는 것은 비슷하다 이거죠. 예? 즉 뭐냐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위 10%가 상위 10%의 소비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과소비일 수도 있는 거죠. 가계경제가 그럼 그거를 소득은 자기가 많은 격차가 나는데 예? 소비의 격차가 없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그걸 보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소득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소비의 차이는 별로 없어. 그게 뭐겠습니까? 과소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빚을 내가지고 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계의 채무화는요. 이게 봐보세요. 빨간 점선이 뭐냐면은 GDP에서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저기 한 70한 5%에서 한 150%까지 140%까지 쭉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2배 정도로요. 파란색은 뭐냐? 상위 5%의 소득 비중이에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소득이 불평등해질수록 가계의 부채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공진화한 거예요. 공진화.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가계 부채의 핵심 원인이라는 겁니다. 가계 부채의 핵심 원인인 거예요. 소득 불평등이요. 이게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내는 저거고요. 거기다가 가계들이 그러니까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누가 이렇게 돈을 쉽게 빌려주겠어요.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아무래도 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그 주택금융이 가계 채무를 끌어올리는데 하나 엔진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저축으로 그러니까 유입된 돈을 금융회사들이 대다수의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돈놀이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주택금융으로 한 거죠. 부동산으로요. 예, 부동산 담보로 대출해주게 되면은 돈을 못 갚아도 주택을 차압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 전체 가계부채하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정확하게 7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금융위 전까지요. 부동산은 이렇게 월가의 이해관계 애가 딱 맞아 떨어지고요.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다 집을 갖게 해주겠다. 서민들한테 집을 갖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금융을 이용하기 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빚내서 집 사기 쉽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게 아닙니까?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빚내서 집을 산 사람도 기분이 좋지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도 집값이 오르니까 좋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소비도 늘리죠. 자기 자산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예?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모두가 해피한 거야. 월가도 해피하고. 예? 월가, 돈놀이 할 금융에서도 해피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해피하고. 그래서 또 소비가 늘으니까는 정치인들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다들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빚을 내가지고 끌어올린 집값이 언제까지 가냐 이거예요. 예?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댕겨 쓴 겁니다. 미래소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임금소득이죠. 예? 안정적인 일자리가 뒷받침돼야만 이건 지속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쫙 이런 것이 미국 금융위기 전에 됐던 거예요. 자,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막 너무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2004년 6월 말부터 금리를 2년 동안에 17차례를 인상합니다. 0.25%씩 2년간 올리게 되면요. 만 2년간 올리게 되면 17차례가 됩니다. 17차례를 금리를 올리면서요. 예? 17차례를 올리면서 1%에 있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어요. 문제는 이 금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의 금리가 이 까만색 그러니까 굵은 선입니다. 저 맨 밑에 보게 되면 중간에 1%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쫙 올려가지고 5.25%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연준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가장 짧은 단기금리란 말이에요. 가장 짧은 단기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올리게 되면 시장의 장기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0년물 국채 수익률 회색선으로 돼 있죠. 이건 안 올라가지는 거야. 심지어는 뭐냐면 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역전이 되지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높게 되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건 이 장기금리를 가지고 빌려 쓰는데 이게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흥분은 계속 더 지속이 됐죠. 그러다가 뻥 터진 거예요. 네? 터진 겁니다. 그게 이 그린 박스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에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년물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그다음에 1년 미만짜리 그러니까 우대금리 아주 우량기업에게 빌려 적용하는 금리요. 이것도 역전이 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뒤늦게 올려서 주택시장의 과열을 좀 우리가 시키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지속이 됐죠. 지속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을 벗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터진 게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가 뻥 터졌어. 금융위기가 뻥 터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가계부채가 97%까지 올라갔던 게 80%까지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요. 예? 가계부채 쭉 줄어들었잖아요. 예? 가계부채를 이걸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가계부채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별로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소득이 증가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은 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가 저렇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요? 미국 정부가 돈을 퍼부은 거죠. 돈을 퍼부어가지고 뭘 했습니까요?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주택 자산을 기초로 해서 만든 많은 금융상품들이 가치가 폭락하니까는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이 다 부실화가 돼버렸죠. 거기다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죠.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했잖아요. 정부 부채가 이 회색 기둥이 맨 위에 있는 회색 기둥이 정부 부채란 말이에요. 쫙 증가해가지고 44%포인트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전체 부채 증가의 107%를 차지해요. 가계부채는 17%가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험인 거예요. 가계부채가 터진 거를, 가계부채가 경착륙한 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정부 부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정부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 게 누굽니까? 미국 연준이 돈 찍어서 뒷받침해 준 거죠. 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화마 저거를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저렇게 정부 부채가 저렇게 급증해도. 물론 또 다른 문제는 있지만은요. 자, 금융위기 이유가, 금융위기가 미국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죠. 그 상처의 가장 직접적인 상처는 뭐겠어요? 주택 차압입니다. 차압된 주택이 금융위기 터지면서 전후에 10년간 차압주택이 몇 채나 되는지 아세요? 780만 채 가깝습니다. 780만 채요. 예? 780만 채면요, 한 집당, 한 평균 한 3명만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 집에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382, 24하면 2,400만 명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던져진 거예요. 예? 이게 금융위기의 소위 가계부채 경착륙의 후유증인 거예요. 그냥 매몰차게 다들 거리로 다 쫓겨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금융회사들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수습한 거잖아요. 3조 6천억 달러, 총 공급한 돈은 한 16조 달러 됩니다. 회수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는 연준이 새로 찍어낸 돈이 한 3조 6천억 달러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 대한민국은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이 가계부채의 경착륙은 이렇게 충격이 큰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미국 정부 부채의 규모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 보게 되면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한 평균 한 60%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2배 정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게 정부가 다 국채를 발행해서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계부채의 비용이에요. 예? 가계부채의 비용인데, 이것 때문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많다 보면은요, 그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이자도요. 채권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이 채권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해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 하잖아요. 국가 부채가 263%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 정부 부채가, 일본의 정부 부채가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금리를 못 올렸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못 올렸잖아요. 제대로요. 상한선을 2.5%까지 2018년에 올렸다가 다시 3번이나 내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 체력이 약화된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은요, 가장 그 금리가 낮은 게 싼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 싼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 싼 돈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경제에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몸이 아파 죽겠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먼저 진통제부터 놓잖아요. 진통제의 대부분은 뭡니까? 몰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진통제는 순간적인 진통을 없애주지만은, 완화시켜주지만은, 진통제가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체력을 그러니까 강화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싼 돈, 비용이 작은 이 돈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요. 수익성이 낮고, 성장성이 낮은 이런 기업들까지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즉, 제로금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돈을 0%로 0%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기업이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상환할 이자가 없다는 얘기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명이 연장되집니다. 그러면 경제 체력이 약화되지죠. 이게 커다란 저거인 거예요. 그리고 값싼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 끌어올리기. 기업들이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사실은 이 저금리는
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지면서 골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미국 경제가 체력이 저질이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체력이 저질이 된 게. 예? 일본 경제가 그 앞에 먼저 간 거고, 예? 미국 경제가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은 미국 경제도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돈을 찍어낸 걸 해소를 못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걸 해소할 정도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경착륙이 지금 한번 봐보세요. 터진 지 2007년도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5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팬데믹이라는 게 최근에도 있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가 체력이 이렇게 저질이 된 거예요. 저질이요. 자,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비싼데요. 영국도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 영국도 파란색 기둥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주로 주도했잖아요. 예? 37%포인트나 증가했잖아요. 영국도요. 영국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돼요. 금융위기 이후에 파란색 기둥 봐보세요. 마이너스 7.2%포인트 줄어들었잖아요. 가계부채 줄인 거예요. 근데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했죠.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가계부채가 왜 생겼고 가계부채가 경착륙했을 때 어떤 사회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겁니다.